자,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법 한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법 7주차 수업이 되죠.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8주차까지 해서 1, 2월 과정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정비법 쭉 공부를 했죠. 자, 정비법 사업시행 인가 파트까지 봤고요. 오늘 정비법 싹 끝내고 건축법 한 3분의 2 정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수업했던 내용들 확인학습 문제 복습부터 하고요. 그리고 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고 주택 등의 건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다 라고 하고요. 자, 이런 정비사업이 이제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자, 요거 달동네라고 그러죠. 달동네로서 정비기반시설의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이런 극히 과도 강조 붙으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비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 그냥 열악하고 밀집하다 하면은 재개발사업이죠. 세 번째,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 양호하다. 자, 그게 특징. 양호하다 하면은 재건축 사업이 되고요. 네 번째는 상업 공업 쪽에서 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 하는 것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다음 다섯 번째,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 자, 주거환경 보존한다. 그게 키워드죠. 보존하면서 최소한으로만 대안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해제된 정비구역,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을 때 대안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이에요.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즉 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 사업을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정비사업 6개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되죠. 쓸 줄 알아야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이름들 싹 써보시라고 한번 비워놨고요. 그 다음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인, 즉 조합원이 되는 자죠. 조합원이니까 토지 등 소유자 개념 핵심인데, 자, 가로 2번에 재건축 사업만 달라요. 자, 재건축일 때는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건물하고 부속 토지 다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네, 가로 1번 이제 나머지 사업이죠. 나머지 사업일 때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자, 풀어갖고 얘기하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은 시군구청장 신청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하죠. 그러면 신청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한테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정비구역 지정하고요. 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도 직접 정비구역 지정하니까, 자, 우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한마디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되죠. 절대 국토부 장관은 지정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방법 물어봤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 개발, 이거 모든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만 보면 스스로 토지 등 소유자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주택 개량. 두 번째는 수용해서 주택 건설하고 전 공급 수용 방법. 세 번째는 환지로 공급. 네 번째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등을 건설해서 분양.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자, 이 네 가지를 모든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키워드 잡아갖고 개수, 환관 네 개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 네 개 딱 외워놓고, 나머지 사업들은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고 논점으로 정리한다고 그랬죠. 자, 환지 방법이 없는 사업이 3가지가 있죠. 재건축,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 관리 처분 방법이 없는 사업은 딱 하나,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만 관리 처분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 5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물어봤어요. 그럼 주거환경으로 시작하는 사업은
다 공공,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로에 들어갈 것은 시장 운수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죠. 원칙은 이제 동의받아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각각 얻어서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사업합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의 시행자도 크게 이제 세 가지 체계로 정리한다고 그랬죠. 먼저 공공이 하는 사업, 즉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사업. 나머지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이죠. 조합. 그런데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하나.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거는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6번의 조합 설립에 관해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 즉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 재건축 사업일 때.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 안에서 할 때 동별 요건을 좀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동별로 구분 소유자 3분의 2, 토지 면적 2분의 1. 전체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전체적으로는 4분의 3인데 이 동별 요건이 공식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신경 써갖고 외워야 돼요. 구분 소유자 3분의 2, 토지 면적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똑같죠.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4, 3, 2, 1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사업일 때는 어떻게 돼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토지 면적 3분의 2, 18, 3, 2 그렇게 외우면 되죠. 자, 여기까지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 쭉 복습했고요. 자, 오늘은 기본서 440페이지. 자, 관리 처분 계획 그거 볼 차례입니다. 440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사업의 시행 단계라고 하죠. 그럼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 시행자가 정해졌다. 그럼 시행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업 시행 계획. 자, 요거부터 작성해갖고 인가 받습니다. 그 사업 시행 인가 받는다 해서 우리 저번 주에는 요 사업 시행 인가 요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은 의미는 공사 계획. 자, 시행자가 공사하려고 작성하는 계획이고요. 자는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은 시행자는 일단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분양 신청을 먼저 받아야 돼요. 분양 신청. 이 분양 신청 받아가지고 또 분양 계획이 되는 관리 처분 계획. 자, 요거부터 작성해갖고 인가 받습니다. 그럼 관리 처분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의미는 분양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공사 계획, 분양 계획 두 개 계획에 인가가 떨어져야 이제 기존의 건물을 싹 철거해가지고 시행자는 정비 사업에 공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철거해서 공사. 자, 공사하는 거 크게 두 가지 한다고 그랬죠. 기반시설도 새로 설치하고 건물도 다시 짓고 이런 정비사업에 공사를 해요. 공사해갖고 다 끝났다. 몇 년 지나갖고 공사가 다 끝났으면은 저 사업시행인가 받은 대로 공사를 잘했는지 검사받죠. 자, 시장운수한테 준공인가 받고요. 시장운수가 제대로 공사가 잘 끝났더라 하면은 공사 끝,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자, 이런 공사 완료의 고시가 나면은 이제 정비 사업이 다 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제 건설된 건물이나 주택을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이 조합원에게 분양을 해주게 되죠. 자, 분양해 주는 것을 소유권 이전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분양받을 아파트에 소유권 넘겨준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분양 처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양 처분. 몇 월 며칠자로 분양 처분합니다. 고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사업이 다 끝나게 돼요. 사업이 다 끝납니다. 자, 여기 이제 사업 시행 단계 3단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분양 처분의 효과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다음 날 이전 고시 다음 날 이 분양받은 이제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시행자는 이제 부수적으로 해주는 거죠. 부수적으로 분양 처분에 따라서 분양 등기 다 해주고 돈 주고 받을 게 있으면은 청산함으로써 사업을 다 마무리 짓습니다. 자, 요게 일단 정비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절차, 사업 시행 단계인 3단계다라고 하고요. 항상 선계획 후계발이니까 계획이 먼저 나요. 공사계획, 즉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분양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자, 이 두 개 계획 인가 떨어지면은 이제 공사 계획대로 공사하는 거죠. 공사 계획대로 공사. 자, 공사해갖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분양 계획, 관리 처분 계획대로 분양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자, 요 네 개가 핵심 절차입니다. 공사 계획, 분양 계획, 공사, 분양. 그리고 특히
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자, 건물 져갖고 분양해주는 방식, 요 방식을 관리처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리처분 방법. 그래서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이 관리처분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관리처분 방법으로 못하는 사업이 딱 하나,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 사업은 다 일반적으로 이 관리처분 방법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관리처분 방법이니까 이 관리처분 계획, 얘가 우리 정비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의미가 이제 분양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시행자가 분양 계획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분양 신청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441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분양 신청. 자, 1번은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밑줄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밑에부터 60일 동그라미 60일 동그라미 60일 내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부담금이라는 것은 조합원이 이제 궁극적으로 내야 될 돈을 부담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담금 내역과 분양 신청 기간 등을 그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밑에 줄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럼 사업 시행인가 떨어지면은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 언제까지 어디 와서 분양 신청들 하세요? 다 알려주라는 거죠.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하고 공고를 해줘야 돼요. 자, 며칠 내에 해야 돼요? 60일 내 분양 신청하세요. 통지하고 공고하고요. 그럼 그 밑에 봅니다. 박스 밑에. 자, 이때 분양 신청하는 기간. 자, 토지 등 소유자 분양 신청하는 기간 하루 이틀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쫙 밑줄. 자, 통지한 날부터 적어도 30일 동안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고요. 자, 필요하면은 뭐 20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밑에 보세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그럼 대지 건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저희 분양 신청 기간 내 시행자에게 대지 건물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해야 된다. 당연히 분양받으려면 분양 신청해야죠. 분양 신청 기간 내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해요. 저는 뭐 20평대 아파트 받겠습니다. 30평대 받겠습니다. 이런 분양 신청을 하면 되죠. 근데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위에 2번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자, 1번 보시면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그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거기 동그라미 1 또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동그라미 2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동그라미 3.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우리 번호 쭉 매겼죠. 이 세 명 다 뭘까요? 분양 신청 안 했다, 분양 안 받겠다는 거죠. 했다가 또 철회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이라서 분양 대상에서 빼버렸어요. 분양 대상에서 제외. 그럼 이 세 명은 한마디로 나중에 분양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죠. 분양을 안 받게 되니까 자, 요 세 명에 대해서는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날에 다음 날부터 90일. 그 짬이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동그라미 90일 내 저희 종전 토지나 건물 등에 관해서 현금으로 청산해줘야 된다. 의무입니다. 시행자는 의무적으로 현금 청산해라 그 얘기인데 당연한 거예요. 분양을 안 해주니까 고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돈으로 계산해줘라 그 얘기죠. 그런데 요 세 명 다 기선점이 다 같아요. 언제부터요? 관리처분 인가 다음 날부터 며칠 내? 90일 내 의무적으로 현금 청산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자, 이런 분양 신청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숫자들 쭉 동그라미 친 게 3개가 있어요. 그 숫자 잘 물어봅니다. 우리 시험에 잘 물어보고 있으니까 좀 신경 써갖고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사업시행 인가 떨어지면은 분양 신청하세요. 통지하고 공고 며칠 내줘야 되고 60일. 이때 분양 신청하는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최소 며칠 이상은 줘야 돼요. 30일 이상은 줘야 되죠. 그럼 분양받으려면 분양 신청을 하면 되는데 분양 신청 안 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내 의무적으로 현금 청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60일, 30일, 90일. 자, 60 더하기 30 하면 얼마예요? 90. 딱 떨어지죠. 그래서 60, 30, 90. 자, 이 숫자들은 좀 신경 써갖고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는 그건 뭐 예외적인 거고요. 자, 밑에 3번 관리처분 계획 이제 작성해갖고 인가받는 거죠. 분양 신청한 대로 관리처분 계획 작성해갖고 인가받습니다. 자, 시행자는 그 시행자 가로에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되면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즉 분양 신청한 대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군수 인가, 밑줄 시장군수 인가받아야 된다. 그럼 관리 처분 계획 시행자가 작성해서 시장군수한테 인가받아요. 자, 우리 정비법에서 인가, 저번 주에 조합 설립 인가 시장군수, 사업 시행 인가도 시장군수, 관리 처분 인가도 시장군수, 공사 다 끝나가지고 준공 인가도 시장군수. 하여튼 정비법에서는 인가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시장군수에게 인가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요. 시장군수 인가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옆 페이지 가보세요. 옆 페이지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자,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분양 계획이니까 1번이 분양 설계입니다. 분양 설계. 자, 이게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그러죠. 분양을 설계 하나씩 짜나간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이제 지어질 아파트 몇 동, 몇 호, 조합원 누구한테 분양을 해줄지 이거 동호수 하나씩 배정해 나가는 것을 분양 설계한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자, 재개발 구역 안에 재개발 대상인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A, B, C 뭐 등등등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 공사 들어가면은 기존의 단독주택 다 철거하죠. 이런 노후불량주택 싹 철거, 밀어버리고 이제 도로 같은 기반시설부터 새로 싹 설치하고요. 그리고 재개발 아파트도 새로 싹 짓게 되죠. 아파트 져가지고 조합원에게 이제 분양을 해주게 되는데, 자 A한테는 501호 분양해줄 거고 B한테는 502호. C한테는 401호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아파트 몇 동 몇 호 조합원 누구에게 분양을 해줄 거냐 하나씩 말 그대로 설계하는 거죠. 설계, 분양 설계, 동호수 배정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분양 설계에 따라서 누가 분양을 받게 되는지 분양 대상자, 주소와 성명, 분양받을 자. 또 세 번째는 자 이런 분양 대상자가 분양 받게 될, 즉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의 추산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분양 대상자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이니까 자 우리 세 글자로 분양가라고 그래요. 분양받을 아파트의 가격. 그래서 3번은 간단하게 분양가, 분양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보세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사업 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거기다 비추. 그러면 분양 대상자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의 명세 목록하고요. 가격인데 그러면 이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이니까 그 4번은 줄여가지고 종전가 이렇게 불러요.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 종전가. 그래서 자 일단 이 분양가와 종전가의 차액이 두 개를 청산금이라고 부릅니다. 청산금. 청산금이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분양가, 이 분양가는 뭐 분양가 A가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은 4억이다라고 하고요. 자 A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의 가격은 3억. 그럼 종전가는 3억, 분양가는 4억. 요거의 차액 1억. 자, 요거를 청산금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A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산금 개념이 되는데 저희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얼마? 뭐 1,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분양가는 딱 정해지게 돼요. 그런데 종전가 있죠. 이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은 언제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져요. 정비 사업이 진행될수록 종전가는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정비 사업의 포인트 하면은 정비구역 지정고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일,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일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데 자 이 중에서 종전가는 지금 언제 기준으로 잡아라? 사업 시행 인가고실 기준. 이 말은 가장 나중 시점이니까 제일 비싸게 잡아준다 그 얘기죠. 종전가는 제일 비싸게 쳐준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자, 이 종전가 비싸게 잡아줘야 종전가 분양가의 차익 청산금 줄어들어가지고 조합원한테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종전가는 제일 비싸게 잡아주는 거예요. 종전가는 제일 비싸게. 그러니까 제일 나중 시점이 언제요? 관리처분계획 작성하기 바로 전 단계. 사업시행 인가고실 기준. 이 사업시행 인가고실 기준으로 종전가는 잡도록 합니다. 즉 제일 비싸게 쳐준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정비사업의 추산액, 이게 이제 공사비 총액이라고 그래요. 공사비가 총 얼마 나오는데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와 시기. 자, 이거는 이제 사업비 분담한다라고 하죠. 조합원이 사업비 얼마씩 분담을 해야 되는지, 사업비의 분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재개발 공사하는데요. 공사 비용이 총 500억이 나와요. 공사비가 500억인데 조합원이 1000명이라고 그래요. 1000명. 그러면 조합원 1인당 사업비 얼마씩 내야 돼요?
5천만 원씩 내야 되는 거죠. 5천만 원씩. 그래서 이런 사업비 조합원이 얼마씩 부담할 거냐. 이 사업비 분담. 그래서 청산금하고 이 사업비 분담하는 것. 자, 요거를 우리가 합쳐가지고 조합원이 이제 궁극적으로 내야 될 돈. 조합원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조합원이 얼마 내야 되는지 이런 돈도 다 나오는 거죠. 또 6번 계속 봅니다. 그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명세 목록도 다 밝혀줘라 그 얘긴데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종전 단독주택에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이 저당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 다 밝혀주라는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저당권 그대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동해버리죠.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목록도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자, 여기 세입자에 대한 보상가라고 그래요. 근데 주택 세입자한테는 이사비 보상해줘야죠. 또 상가 세입자한테는 영업비 다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세입자에 대한 보상가 얼마로 할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엄청 많아요. 많은데 자, 이 주된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의 핵심 계획이니까 내용도 거의 매년 한두 개씩 물어봐요. 그래서 자, 핵심적인 거 이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 분양가, 종전가, 사업비 이런 것들. 특히 요 종전가 요거 언제 기준으로 잡는다고요? 사업 시행 인가고시일 기준. 가장 비싸게 쳐준다. 그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행자가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요.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근데 역시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면 안 되죠. 작성 기준이 나오죠.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 자, 기준은 이거 관리 처분 계획의 작성 기준은 우리 개발법에서 배웠던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하고 거의 비슷해요. 환지 계획과 거의 유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환지 계획은 토지 교환 계획이고, 자,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분양한다는 것은 뭐를 교환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 A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을 철거해서 새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해주죠. 그럼 단독주택이라는 건물을 새 아파트라는 건물로 교환을 해주는 게 분양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은 주된 내용이 건물의 교환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건물 교환이고 환지 계획은 토지 교환이고 둘 다 교환 계획이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기준도 비슷한데 우리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작성 기준 대원칙 적응 환지라고 그래요. 적응 환지. 적응 환지 하면은 7가지 고려하는 거죠. 자,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위지, 면토, 수이, 환 7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해라. 이게 적응 환지 대원칙인데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할 때는 이 적응 환지 7가지 기준 중에서 딱 3개만 남아요. 일단 위치하고 지목은 이거는 따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동네에서 하니까 위치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면적 남고요. 자, 토질 수리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농사 짓는 거 아니니까 필요 없고. 자, 이용 상황 환경 요거 3개 딱 남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의 기역번 자, 이게 대원칙이죠. 자, 종전 토지나 건물의 면적 동그라미, 이용 상황 동그라미, 환경 동그라미. 자,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분양을 해줘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럼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는 위치, 지목 등을 고려한다. 그러면 틀려요. 위치, 지목 이런 거 아니에요.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분양을 해주고요. 그 니은, 디귿, 리얼 그 3개 다 환지 계획에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증환지, 감환지, 환지 부지정, 입체 환지 이런 개념들도 다 나오게 되죠. 자, 니은번 한번 보세요.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하면 이를 증가하거나 증가시키면은 증환지, 감소시키면은 감환지 해서 이 대지나 건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고요. 또 디귿번 너무 좁은 토지 건물 밑줄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이라 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 밑줄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자, 현금 청산해버린다 이 말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 분양 안 해준다 그 얘기죠. 그냥 돈 주고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환지 부지정 개념인데 그럼 너무 좁은 토지나 건물은 이 분양해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돈 받고 나가세요. 시행자가 환지 부지정하는 것처럼 분양 대상에서 빼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자, 요거를
투기행위로서 지분 쪼개기라고 그래요. 지분 쪼개기. 대표적인 이게 투기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지분 쪼개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지분 쪼개기는 인위적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늘리는 거, 이 분양권을 늘리는 것을 지분 쪼개기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이 정비구역 지정할 당시에 한 필지의 토지입니다. 자, A가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필지의 토지니까 소유권 하나, 여기서 분양받을 권리도 이 토지에서 딱 한 개만 나오는 거죠. 분양권 하나 나오는 토지인데, 자, 이 토지를 A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해요. 1에 1, 1에 2. 자, 두 필지로 분할했다. 그럼 각각의 이제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에 1번 토지에서 분양받을 권리가 하나, 1에 2번 토지에서도 하나. 자, 이렇게 분할하니까 분양받을 권리가 두 개로 인위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양권 늘리는 것을 지분 쪼개기 한다 해서 대표적인 투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분 쪼개기 하는 거, 이거 정비사업 하는데 좋을까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요. 왜? 다 지분 쪼개기 하고 나중에 조합원이 다 아파트 분양받아 버리면 일반 분양이 없어져요. 일반 분양이 돼야 분양대금을 받아서 공사비에 쓸 수가 있는데, 이 일반 분양이 없으면 공사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지분 쪼개기는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투기행위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해주겠다 그이죠. 그래서 자, 정비구역 지정 후에 자, 이렇게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1에 2번 토지를 B가 매수했어요. 취득했다. 자, 이런 B한테는 분양을 해줘야 안 해줘요? 분양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분양 대상에서 제외, 그냥 현금으로 청산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 투자한다 그래도 이런 토지 사봤자 분양권 안 나와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분양 안 해주니까 관리처분인가 다음 날부터 며칠 내 현금 청산해버려요. 90일 내 의무적으로 시행자는 현금 청산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번 보겠습니다. 아니, 리을번. 자, 재해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는 증가시키거나 요거를 증환지, 또는 토지에 가름해서 보상하거나 요거를 환지 부지정, 또는 건물의 일부와 대지의 지분으로 줄 수도 있다. 요거를 입체환지, 뭐 다 할 수가 있죠. 증환지, 환지 부지정, 입체환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미음번부터는 관리처분 계획의 투규한 기준이죠. 그래서 미음, 그리고 비읍, 시옷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기준이 돼요. 자, 미음번 분양 설계, 그 분양 설계 동그라미.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 거다 비출 별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그럼 분양 설계라는 게 뭐였어요? 나중에 몇 동 몇 호 조합은 누구한테 분양해 줄지 하나씩 설계한다고 그랬죠. 분양 설계는 당연히 뭐를 받아갖고 해야 돼요.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 신청한 대로 분양 설계를 작성을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이 끝났을 때가 기준입니다. 즉 분양 신청이 끝나가지고 분양 신청한 대로 분양 설계를 작성해라. 그럼 분양 신청이 끝났을 때가 언제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그래서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을 다 받아갖고 작성하니까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비읍번은 주택의 공급 기준이라고 합니다. 주택 공급 기준. 우리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택,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 공급을 해주는데 특히 투기에 온상이 되는 게 아파트죠. 주택. 그래서 주택의 공급 기준은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비읍번 원칙입니다. 자,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동그라미 1주택을 공급하고, 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한 때에도 1주택 동그라미 1주택만 공급한다. 자, 이게 원칙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주택을 분양할 때는 몇 주택 주는 게 원칙? 1주택. 하나만 주는 게 원칙이죠.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예외들이 또 엄청 많아요. 그 밑에 시읍번. 자, 이제 1주택 공급의 예외고요. 자, B번 봅니다. B번.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 밑줄. 소유한 주택수만큼 분양해 줄 수 있다. 이게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밑줄. 자, 과밀억제권역은 우리 수도권에서도 한복판, 인구화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곳. 한마디로 어디겠어요?
서울이죠. 과밀억제권역 하면 대표적으로 서울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일 때. 재건축. 두 번째,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세 번째,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 등, 즉 공공일 때. 그럼 점점점 세 개 딱 묶으셔가지고 한마디로 투기의 우려가 없다. 그죠? 투기의 우려가 없을 때 이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분양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항상 첫 번째 깨놓은 점이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무슨 사업? 재건축. 그럼 요거는 단독으로 예전에 막 사례 가지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A가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세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요. A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 이 사업이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재건축이다.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재건축 사업. 그럼 나중에 A는 몇 채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한 채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원칙대로. 왜 그래요?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가 아니에요. 그냥 1주택으로만 공급을 하고요. 그러면은 요게 자, 대전광역시에서 하는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A는 몇 채 분양받을까요? 자, 이때는 세 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이니까 자, 이때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 3주택만큼 다 분양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 대전광역시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자, 몇 채 분양받을까요?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저희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래도 재개발은 해당 사업 없어요.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무슨 사업일 때만, 재건축일 때, 이때만 소유한 주택수만큼 분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딱 요 두 개였어요. 1주택 공급이 원칙인데 이런 투기의 우려가 없을 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계속 지금 늘어나갔고요. 그 밑에 거 하나만 더 보죠. C번. 자, 요거 C번은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예요. 2주택. 이제 지역이 어디냐, 사업이 뭐냐 상관없어요. 다 2주택으로 공급 분양을 해줄 수 있어요. 2주택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데 기준은 종전 토지 등의 가격, 그 가격에다 동그라미, 그거를 종전가 이렇게 얘기하죠. 종전가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동그라미,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 미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일단 거기까지 봐요. 그러면 종전가나 종전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으로 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종전가가 비싸요. 막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거 몇십억 하죠. 그러면 종전가가 비싸다 또는 종전의 주택의 면적이 넓다. 자, 종전가가 비싸거나 종전 면적이 넓으면 그거 맞춰가지고 1주택으로 분양을 해줘야 된다면 큰 걸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대형 평형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요새는 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게 아니죠. 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소형 두 채로 줄 수가 있도록 합니다. 즉 큰 거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중소형으로 두 채, 2주택으로 분양을 해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2주택은 한마디로 1+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거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작은 거 하나 더 붙여갖고 1+1으로 2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자, 하나 더 붙여주는 주택은 큰 거겠어요? 작은 거겠어요? 당연히 작은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1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미출 60 이하로 한다. 60 이하를 소용주택이라고 불러요. 소용주택 하나 더 붙여가지고 1+1 2주택으로 분양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종전가 비싸거나 종전 면적이 넓으면 뭐 사업이나 지역에 상관없어요. 2주택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더 줬는데 그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팔아버리면 투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중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 하나 더 받은 것은 소유권 이전고 시 다음 날부터 3년 동그라미 3년간은 전매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전매할 수 없다. 전매가 뭐예요? 되파는 거죠. 다시 파는 거. 이거를 금지를 해요. 그래서 그 2주택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단독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2주택 분양할 수 있는 기준 종전가, 종전 면적 이 두 가지 기준에서 2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고 이 중에서 하나는 60 이하 소용주택. 얘는 몇 년간은 못 판다고요? 3년간은 전매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446페이지. 자, 중간에 23의 기출문제 한번 보죠. 자, 관리처분 계획 기준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때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한다. 틀렸죠? 공유하고 있어도 원칙은 뭐예요? 1주택만 공급합니다. 공유자 수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1주택만 공급. 1번 바로 정답. 그 다음 맨 밑으로 와보세요. 가로 4번.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다. 자녀분 즉 남는 게 있으면은 정관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보류지 동그라미 보류지로 정하거나 딱 끊고, 그럼 분양을 하지 않고 남겨두면은 다 보류지라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을 일반 분양이다라고 하고요. 일반 분양에서 분양대금으로 공사비에 쓰는 거니까 그거를 채비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비지. 그래서 보류지하고 채비지의 개념도 다 나오게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럼 이런 이제 기준에 맞춰갖고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했어요. 자, 인가받아야죠. 누구한테 인가받는다고요? 시장군수. 저 시장군수한테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고, 자, 시장군수는 기준에 맞으면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까지 다 해주는 거죠. 우리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인가 고시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나면은 이제 효과입니다. 효과. 자, 옆 페이지에 맨 위에 보세요. 449페이지 맨 위에 가로 6번. 자, 이게 첫 번째 효과예요. 사용수익 정지. 관리처분 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등의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즉 요거 분양 처분해 줄 때까지, 자, 종전 토지나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그럼 종전 토지나 건물 사용 수익할 수가 없대요.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다 이제 집 비워주고 나가야 된다 그겠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종전 토지 건물 사용 수익 정지 다 비워주고 나가야 돼요. 왜 나가야 될까요? 한마디로 관리처분 인가 나면 이제 뭐를 해야 되니까 철거.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비워주고 나가라는 거죠. 사용 수익을 정지시켜요. 나가야 되는데, 다만 그 앞에서 딱 끊으시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 동그라미 동의받거나 또는 공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 보상을 다 받지 못한 권리자는 그러하지 않다. 예외가 있어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특히 첫 번째 거 시행자의 뭐를 받으면, 동의를 받으면 관리처분 인가고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관리처분 인가 나면 사용수익 정지, 다 토지나 건물 비워주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밑에 철거합니다. 그래서 철거, 가로 1번.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후, 관리처분 인가 후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딱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죠. 관리처분 인가 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럼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났다. 사용수익 정지시켜갖고 다 비워주고 나가면 철거해가지고 공사 한 3년 4년 걸리죠. 공사 다 끝났어요. 나중에 이제 분양해주게 되는데, 자, 이 분양 처분은 반드시 무슨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대로. 자, 분양 이렇게 해주겠다 미리 작성한 계획이니까 관리 처분 계획대로 나중에 분양을 해주게 되죠. 자, 요거를 우리가 관리 처분 방법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6번의 주택의 공급 보시면 가로 1번. 자,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물은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 여기서 공급은 분양한다 그죠? 분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면 효과는 두 개입니다. 크게 두 개요. 첫 번째는 관리처분 인가 나면 철거해서 공사 들어가야 되니까 사용수익 정지시켜갖고 다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공사 끝났어요. 분양해 줄 때는 반드시 무슨 계획대로? 관리 처분 계획대로 분양을 해준다 그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자, 이 정도 하고 자, 쭉 넘겨보세요. 454페이지로 옵니다. 그럼 이제 철거해갖고 공사 다 끝났어요. 공사 3년 4년 막 걸리는데 다 끝났으면은 이제 마지막 후속 조치, 공사 완료했다는 조치. 정비법 다 왔습니다. 자, 1번에 준공인가 보시면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는 시장군수의 준공인가,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쭉 내려보세요. 가로 3번. 자, 시장군수는 밑에 줄 준공검사 실시 결과 정비사업에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시행계획이
공사 계획대로 잘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인가 하고 공사 끝, 공사 완료를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다. 자, 공사 완료 고시. 그러면 이제 공사는 다 끝난 거죠. 그러면 마지막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 즉 분양 처분해주게 돼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맨 위에 소유권 이전 고시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분양 처분한다 그래요. 분양 처분입니다. 가로 1번. 시행자는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즉 관리처분 계획대로 분양합니다. 다 통지 알려주고 그 분양받을 대지나 건물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그 소유권 이전 넘겨주는 게 뭐예요? 분양해준다 그죠? 분양받을 아파트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가로 2번. 자, 시행자는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즉 분양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당해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한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고시하고 보고하는데 그 고시를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하고요. 자, 이런 이전 고시가 있으면 이제 다음 날 이 분양 처분에 확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분양 처분의 효과는 한마디로 뭘까요? 이제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항상 취득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계속 보세요. 자, 이 경우 그 대지나 건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그 분양받은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분양 처분의 가장 큰 효과죠.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재개발했다고 그래요. 그 A가 종전에 이제 단독주택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자, 단독주택 철거 공사 끝나가지고 A는 새 아파트 분양받은 거죠. 그러면 A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데 언제 취득한다고요? 이전 고시 다음 날. 항상 취득은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취득. 그러면 A가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비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전 고시 다음 날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민법 187조에 따라서 자, 얘는 이전 고시 다음 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취득해요. 다만 등기 없이 취득했는데 이거 팔아먹으려면 뭐부터 해줘야 돼요? 등기부터 해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부터 해야 되고 그 분양 등기까지 시행자가 다 의무적으로 해줘요.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등기 없이도 이전 고시 다음 날 일단 분양받은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로 1번. 대지나 건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뭐 등등의 권리는 밑에 줄의 끝에 부분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 분양받은 대지나 건물에 설정된 걸로 본다. 그러면 종전 토지 건물에 존재하던 저당권 같은 권리도 그대로 어디로 따라온다고요? 새로 분양받은 대지나 건물에 설정된 걸로 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전 토지 건물에 있던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소멸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분양받은 대지나 건물로 이동을 해와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설정된 걸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보세요. 5번 등기. 자, 이 등기를 분양 등기라고 그래요. 분양 처분에 따른 분양 등기.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자,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은 지체 없이 대지 건물에 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자,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촉탁하거나 신청해서 분양 등기까지 다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기간을 좀 봐요. 좀 전에 공사 완료 고시가 있었으면은 시행자는 지체 없이 측량 분할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고시 즉 분양을 해주게 되고요. 자, 그럼 분양 처분에 고시가 있으면 역시 시행자는 지체 없이 분양 등기까지도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사업에서는 지체 없이 분양하고 지체 없이 등기해라. 다 지체 없이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절대 며칠 이런 거 없습니다. 지체 없이 분양, 지체 없이 등기.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했다.
자, 아파트 한두 세대 짓는 거 아니죠. 막 5천 세대 이상 새로 짓게 되는데 그 몇천 세대 되는 아파트 며칠 내 분양해주고 며칠 내 등기 다 끝내라. 이 강제시킬 수가 없어요.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제일 빠르게 그냥 가급적 지체 없이 분양하고 지체 없이 등기도 해주도록 합니다. 절대 며칠 내 분양하고 며칠 내 등기해라 이런 거 없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시행자 지체 없이 해주는 이 분양 등기, 자 얘도 성격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최초로 하는 등기, 보존 등기가 되죠. 그래서 새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보존 등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등기도 당연히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자, 이런 정비사업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 분양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왜 못해요? 등기부가 없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등기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이제 청산금. 청산금 요거는 좀 전에 종전가와 분양가의 차액, 그거를 청산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청산금의 징수 지급. 대진 업무를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의 가격, 그거를 종전가. 종전가와 분양받은 대진 업무의 가격, 분양가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밑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그 금액을 청산금이라고 그래요.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청산금 징수하거나 지급해라 그랬는데 자, 언제부터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제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A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이전 고시 다음 날. 그럼 이 분양가와 종전가의 차익인 청산금도 언제 확정이 될까요? 이전 고시 다음 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 당연히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 분할 징수 지급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청산금을 징수 지급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네, 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 소멸시효.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 그게 이제 돈 받을 권리니까 채권. 자, 우리 공법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뭐라고 그랬어요? 공법상 채권. 공법상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 물어보면 무조건 몇 년? 5년. 왜 5년이요? 5글자. 공법상 채권.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자, 얘가 작년에 기출문제예요. 기출 정답 지문이었는데 자, 이거 5년 갖고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언제부터?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 쫙 있죠. 자, 오늘 작년에 이전 고시 1부터 5년에서 틀리게. 이게 5년만 알고 있던 사람은 작년 문제 다 틀렸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징수 지급한다.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그래서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비사업의 절차 이제 쫙 봤죠. 자, 일단 공사계획인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 분양신청 받아갖고 분양계획인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은 이제 철거해갖고 공사 다 끝나면은 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대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나 건물을 분양을 해주게 된다. 이 분양 처분하는 것을 관리처분 방법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이제 관리처분 방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 쭉 우리가 정리했고요. 자, 하나만 더 봐요. 그 옆에 비용 부담. 그럼 정비사업비 원칙,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렇죠? 시행자가 부담하죠. 시행자가 돈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 3개 이제 다 배웠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 사업 비용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다. 그죠? 시행자가 다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비법은 마쳐요. 그 이하의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비법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네 번째 건축법 보겠습니다.